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인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노사 모두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노사 갈등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보이는데 AI 대전환이라는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절을 앞두고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노사 양측의 상생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AI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 현장이 근본적인 변화에 노출될 거라며 자신만 살겠다며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 국민의 지탄을 받는다면 해당 노조는 물론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의식과 연대의식도 필요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것을 포함해 최근 노사 갈등에 대한 우려가 번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사용자 역시 노동자를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하고 같은 책임의식과 연대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절이 올해 처음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데 대해서는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넓게 보면 모두가 똑같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조건도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부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동 상황과 관련해선 대외 여건이 매우 어렵지만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5년 6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견조한 회복 흐름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불투명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극적인 물가 안정 대책과 함께 매점 매석 같은 반사회적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삼성전자 노조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1분기 실적 신기록을 쓴 삼성전자는 초호황기를 맞은 반도체에서만 전체 영업이익의 94%에 달하는 54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총파업이 변수가 될 전망인데 삼성전자는 생산 차질이 없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최대 수출, 코스피 고공행진까지 이란 전쟁 여파에도 우리 경제 버팀목이 된 건 다름 아닌 반도체였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1위 삼성전자 역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타고 역대급 실적을 썼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57조 2천억 원, 매출은 133조 9천억 원으로 모두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반도체에서만 전체 영업이익의 94%에 달하는 53조 7천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반면 가전과 모바일 부문의 영업이익은 3조 원으로 반도체 사업 대비 17분의 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양산 출하하고 디램 등 범용 제품 가격도 공급 부족에 2배 넘게 뛰면서 수익률도 덩달아 개선됐습니다. 삼성보다 앞서 HBM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길게 인공지능의 호황기를 누린 SK하이닉스와의 영업이익 격차도 16조 원으로 벌렸습니다. 삼성전자는 한동안 인공지능 투자와 메모리 수요 폭증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HBM 생산 비중을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상당히 타이트한 재고 수준 하에서 공급 가용량이 고객들의 수요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고 수요 대비 공급 충족률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날아오르며 장밋빛 전망을 내놨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직원 4만 명을 동원할 정도로 몸집을 불린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5월 21일부터 18일간 예고한 총파업이 관건입니다. 파업으로 인한 손실 규모만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지금도 공급이 부족한 반도체 생산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일단 파업이 벌어지더라도 전담 조직과 대응 체계를 통해 최대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오늘부터 닷새 동안 전면 파업에 나섭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부는 오늘 시작되는 1차 총파업은 5일까지 변동 없이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어제 오전 타운홀 미팅을 열고 적극적인 소통과 인사제도의 투명성, 인력 충원 등을 약속했지만 노조는 말뿐인 사과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네, 오늘 노동조를 맞아 서울 도심에서는 양대 노총이 주최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경찰은 많은 인파에 대비해서 안전관리와 교통통제에 나설 예정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양대 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 광장 일대에선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2026 세계 노동절 대회가 진행됩니다. 화물연대와 BGF 로지스가 직접 교섭 여부와 조합원 사망 사고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BGF 리테일 본사가 있는 강남구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었는데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서 집회 장소를 옮겼습니다. 민주노총은 6.3 지방선거 요구안을 알리고 원청 교섭 등 각 사업장의 현안 해결을 촉구하며 7월 총파업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비슷한 시각 한국노총은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부터 마포대교 구간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산업안전 강화, 산업재해 예방 대책 마련 등 노동 권익 향상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청와대 앞과 전태일다리 인근 등 서울 곳곳에서 크고 작은 노동절 관련 집회와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경찰은 집회 규모와 장소에 맞춰 적정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안전 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번엔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오른 부산 북갑 선거전에서 초반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하정우 전 청와대 수석의 시장 방문에서 나온 손동작을 놓고 거친 공방이 오갔습니다. 김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영입 행사가 끝난 뒤 곧바로 부산 국포시장을 찾은 하정우 전 수석. 환영하는 시민들과 연신 악수를 하고 셀카도 함께 찍으면서 보궐선거에 나선 각오를 다집니다. 그런데 시장 방문이 끝나갈 무렵 하 전 수석이 상인과 악수를 한 뒤 손을 터는 듯한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하 전 수석의 오만함이 드러났다며 일제히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런 사람은 유권자에 대한 배려가 털끝만큼도 없는 사람이다. 유권자를 벌레 취급하는 사람이다. 부산 북갑 선거전에 나선 한동훈 전 대표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도 부산 북구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 뿌리 깊은 선민의식이 터져나온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 전 수석은 수백 명과 악수를 처음 해봐서 손이 저려 무의식적으로 이런 동작을 한 것 같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이런 일로 공격하는 걸 보니 현실 정치의 네거티브가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하 전 수석에 대한 공천을 확정하면서 부산시장 선거와 맞물린 부산 북갑 선거전도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의원이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해 이른바 윤 어게인 논란이 재점화할 조짐입니다. 민주당은 전략공천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강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 경쟁이 치열해 개파 간 긴장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주당 박수현 의원의 도지사 출마로 자리가 빈 충남 공주부여 청양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공화정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당과 보수의 재건을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엄을 만류하지 못해 송구하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인간적 관계를 끊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적었습니다. 경기 하남갑에는 윤석열 호위무사로 불렸던 이용 전 의원이, 대구 달성군에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윤석열 정부 출신들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자 신윤 논란이 재점화되는 건 아닌지 당 안팎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는 사안을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답변드리는 건 저는 아직은 좀 이른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김성범 전 해수부 차관을 3차 인재로 영입해 제주 서귀포 보궐선거에 출마시킬 계획입니다. 하남갑에 전략 공천된 이광재 후보는
하남의 성공에 정치적 운명을 걸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하남과 국회, 하남과 정부, 하남과 경기도지사를 연결해서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하지만 강세 지역인 호남 세 곳의 전략 공천을 놓고는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성추행과 음주운전 의혹 등으로 잡음 끝에 총선 출마를 포기했던 친명계 강의원 전남부지사를 광주 광산을에 공천할지가 관심입니다. 자칫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때처럼 공천 여부를 두고 계파 간 갈등이 재현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불화설에 휩싸인 국민의힘 투톱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가 또 별도 일정을 소화하며 균열을 노출했습니다. 후보들도 각자 도생에 나섰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빨간색 입고 이겨보자고 독려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갈등설 속에 당권파는 추사 김정희의 새 한도를 들고 와 서로가 서로의 소나무가 돼야 한다며 눈보라 속 의리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로 단단히 뭉쳐 이 혹독한 겨울을 당당히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함께 사진을 찍자는 돌발 제안으로 당 투톱은 엇갈린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 회의를 끝으로 둘은 종일 따로 다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소상공인 연합회와 만나 지방선거 정책과제를 전달받았고 이재명 정권의 소상공인 죽이기 국민의힘이 맡겠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상인들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별도 행보를 하는 건데 중앙선대위 구성과 장 대표 합류 여부가 균열의 이유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효율적으로 시민과 만나기 위한 것일 뿐 갈등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상당한 곡해인 듯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부부간에도 따로따로 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투톱처럼 후보들도 각자 도생에 나섰는데 국회에서 필승대회를 연 서울시당은 걸어서 5분 거리의 장 대표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빨간색이 망설여진다면서도 피, 땀, 눈물로 이재명 대통령 간담을 서늘하게 할 역전승을 만들자고 외쳤습니다. 바닥부터 치고 올라가는 역전승의 드라마를 빨간색 입고 한번 이겨봅시다! 민심 최전선에서 뛰는 후보들은 장동혁 지도부의 2선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마이웨이를 고집해온 장 대표가 이에 응답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회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신속히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박상용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31명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42일간 진행된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까지 여야 충돌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국조 대상인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소 경위와 진상 규명 관련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위는 증인 31명에 대해서 위증 또는 선서 증언 거부 등의 죄목으로 고발하는 건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고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방영철 전 부회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특위에서 조작 기소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보고 신속히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권력의 사유화가 가져올 수 있는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의 침해, 전형적인 사례를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성태 전 회장과 방영철 전 부회장 등의 발언으로 민주당이 주장한 조작 기소가 실체가 없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특검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사면용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정조사인지 아니면 한 사람을 위한 국정조사인지 공소 취소를 위해서 빌드업을 하기 위한 일종의 오프닝 쇼인지
국조특위 직후 민주당이 곧바로 특검법을 발의함에 따라 앞으로 특검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 간의 2라운드 공방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와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잇따라 나왔지만 아직 남아있는 재판도 수두룩합니다. 향후 재판 일정을 조성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을 합쳐 윤석열 전 대통령은 8개, 김건희 씨는 3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건의 본류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은 지난 27일 본격 시작됐습니다. 체포방해 항소심 사건을 진행한 서울고법 내란 전담재판부가 맡고 있는데 오는 7월까지 10차례 넘는 기일을 미리 지정하며 속도감 있는 재판 진행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 사건은 다음 달 28일,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한 일반 이적 혐의 사건은 오는 6월 12일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 밖에도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회 앞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했다는 의혹 등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28일 진행된 최상병 외압 사건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해병대 수사단 실력이 얼마나 된다고 대통령이 화를 내겠냐고 직접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씨 역시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 통일교 금품 수수와 주가 조작 사건 외에 매관매직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6월 26일 예정돼 있고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관련 사건은 아직 1심 재판이 시작 단계입니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사건의 항소심이 모두 마무리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며 핵과 미사일 기술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이란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조만간 다시 공격에 나설 수 있다며 즉각 맞불을 놨습니다. 보도에 최명신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30일은 이란이 1622년 호르무즈 해협에서 포르투갈 세력을 몰아낸 승전 기념 페르시아만의 날입니다. 이란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 날에 맞춰 국영 매체를 통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모즈타바는 미국의 공격은 수치스러운 패배로 끝났다고 주장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적대 세력의 이용을 차단하는 새로운 법적 규칙을 시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과거 외세를 물리친 승전의 역사를 강조하며 해협 통제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특히 핵과 미사일 기술을 국가적 자산으로 규정하며 어떤 압박에도 이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ایران اسلامی با شکر عملی نعمت اعمال مدیریت بر تنگه هرمز منطقه خلیج فارس را ایمن خواهد کرد و بساط سوء استفاده های دشمن متخاصم را از این آب را برخواهد شد.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축 국방장관은 이란이 지난 1년간 모든 분야에서 수년 전으로 후퇴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외교적인 노력을 지지하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 조만간 다시 군사 행동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אנחנו תומכים במאמץ ונותנים את הגיבוי הנדרש, אבל ייתכן ובקרוב יידרש לשוב ולפעול כדי להבטיח את מימוש היעדים. 이란의 새로운 질서 선언과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 가능성까지 맞물리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 차질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운항 정상화를 위해 새 국제연합체 구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동안 유럽의 독자적인 해협 문제 해결을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는 거리가 있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를 위해 새 국제연합체 구성을 추진 중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월스트리트저널이 입수한 국무부 전문을 보면 이 연합체는 해양자유연합이라는 이름으로 국무부가 외교 부분을, 중부사령부가 상선 운항을 돕기 위한 실시간 해양정보 파악과
정보 공유를 참여국들과 조율합니다. 각국에 있는 미 대사관들의 해당 정부를 상대로 새 연합체 참여를 설득하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외교 파트너뿐 아니라 군사 파트너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도 확인하도록 해 단순 외교 협의체를 넘어설 수도 있어 보입니다. 미국의 이번 연합체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유럽에 보여온 태도와 상당히 다릅니다. 지난달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호르무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향해선 해협으로가 직접 해결하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That's not for us. That'll be for France. That'll be for whoever's using the strait. But I think when we leave, probably that's all cleared up.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지난 17일 파리에서 50여 개국이 모인 회의를 열고 독자적인 해협 통항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때문에 유럽 등 각국이 얼마나 참여할지가 관심인데 이를 의식한 듯 미 국무부는 전문의 새 연합체가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해상 안보 계획과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는 문구도 담았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두 번째 종전 협상이 무산된 이후 양측의 대치 상황이 격화되면서 협상 교착 상태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물밑 소통 채널은 미약하게나마 유지되는 모습이어서 향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의 핵 포기를 받아내기 위해 장기적인 해상 봉쇄를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 미국은 핵 문제를 모든 합의의 핵심 조건으로 명확히 내건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종전을 먼저 의논하고 핵 문제는 추후 협의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에 강력 대응을 예고하며 양측은 핵심 쟁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대치 국면이 길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란 쪽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미국이 내놓은 그런 협상안에 우리가 나오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호르무즈 해협부터 풀고 그다음에 나중에 핵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보자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중재국으로 나선 파키스탄을 통한 간접 협상 채널은 유지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파키스탄에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기존 협상안을 보완한 수정안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 협상안의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일부 진전된 내용을 담았을지 주목됩니다. 아마 그것은 단계별 협상안이 될 것 같습니다. 양측 다 봉쇄를 풀고 종전을 선언하고 나면 핵협상에 들어가자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고 당연히 그 핵협상이 들어가면 어떤 의제로 어떻게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선글라스를 끼고 총을 든 자신의 합성 사진을 올리며 상황 파악을 빨리 하라고 이란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협상의 끈은 희미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양측이 서로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 여전해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일본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계기로 어제 저녁 마스투 페지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약 20분 동안 통화를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정유사 이데미스 고산의 선박이 이란 정부의 허가를 받아 현지 시간 28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데 대해 국민 보호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을 페지시키안 대통령에게 전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도 아닌 일본 정유회사가 베트남에 열흘 동안 쓸 수 있는 기름을 보낼 거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오늘 베트남으로 건너가서 무기 세일즈에 나설 예정인데 이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일본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 통과했다는 소식에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다들 어떻게 통과했는지가 가장 궁금했는데 일본 정부 관계자가 통행료도 안 냈다고 밝혀 의문이 더 커졌습니다. 관련 보도가 나간 뒤 다카이치 총리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 긍정적 움직임으로 본다는 평가뿐 속 시원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도 아닌 정유사가 베트남에 원유 400만 배럴을 보낼 거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호르무즈를 통과한 유조선에 실린 양의 2배인데 베트남에서는 열흘 동안 쓸 수 있는 양입니다. 게다가 해당 정유사는 이번에 호르무즈를 뚫은 업체와 같은 회사입니다. 교도통신은 베트남 원유 공급은 일본 정부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시 총리가 베트남과 호주를 방문하는데 회담 전에 보내는 선물로 보입니다. 일본이 최근 살상무기 규제를 풀자마자 무기 판매에 바짝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번 동남아 방문 역시 세일즈 외교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エネルギー、重要鉱物、科学技術等の経済安全保障分野をはじめ、包括的戦略的パートナーシップの強化を確認する機会とし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국방장관인 고이즈미 방위상도 총리 뒤를 이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잇따라 방문하며 무기 판매를 거둘 예정입니다. 필리핀은 현재 자위대 중고 호위함과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또 미국과 필리핀이 공동 개최하는 군사훈련도 둘러볼 계획입니다. インドネシアとフィリピンは共に我が国のシーレーンの要衝に位置する戦略的に重要な国であり、また同じ海洋国家として防衛面での協力強化が不可欠なパートナーです。 일본 정부가 동남아 공략을 시작으로 자국 방위 산업 기반 다지기에 한층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항공기 유류 할증료가 2달 만에 5배 넘게 폭등하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던 소비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호황을 누리던 항공업계는 고유가, 고환율 직격탄을 맞아서 수익성 방어에 안간 힘을 쓰고는 있지만 사태 장기화 우려의 시름이 깊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유가 급등 여파로 비행기 유류 할증료가 불과 2달 만에 5배 넘게 급등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중국 칭다오, 일본 후쿠오카와 같은 단거리 노선 유류 할증료는 3월 편도 13,500원에서 5월 75,000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미주 등 장거리 노선은 3월 99,000원이었는데 이번 달부터는 564,000원을 내야 합니다. 미국 여행 왕복 유류 할증료만 113만 원에 육박하는 셈입니다. 항공권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면서 여름 휴가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계획했다가 고민에 빠진 소비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휴가철 계획을 아직 세워놓진 않았는데 만약에 비행기를 타게 된다면은 생각을 다시 해보지 않을까 싶네요. 유류 할증료를 아무리 올려도 항공유가 급등에 따른 비용 폭탄을 상쇄할 수 없는 항공업계는 고유가 고환율 직격탄의 비상체제입니다. 비행기를 띄울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에 저가 항공사들은 6월까지 항공편 수백 편을 띄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긴 연휴가 없어 비수기로 꼽히는 데다가 전쟁 영향까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2분기가 진짜 위기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저비용 항공사는 스케줄보다는 이제 운임에 예민한 그런 승객이 주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형 항공사보다 저비용 항공사의 수입의 감소분이 훨씬 클 것 같다. 여행사들은 유류 할증료를 직접 부담하거나 단거리 여행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지만 앞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얼마나 줄어들지 우려됩니다. 아무래도 좀 해외여행에 대한 좀 심리가 위축되는, 그러다 보니 신규 예약이 좀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한데, 종전 기대감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원유 수급이 한 달 넘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생산 인프라 복구도 필요한 만큼 전쟁 여파가 장기화할 우려에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이란 전쟁이 석 달째 이어지면서 높아진 기름값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도 여전합니다. 차량 이용을 포기하고 버스나 지하철로 발길을 돌리는 등 출퇴근 풍경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이란 전쟁이 시작된 지도 석 달째가 되며 고유가 시대라는 말이 더 체감됩니다. 평소보다 20%가량 주유비를 더 부담하고서라도 차량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요즘은 그마저 고민이 듭니다. 주로 차량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싼 주유소를 찾아도 다녀봤지만 부담은 여전합니다. 지금은 2,000원대잖아요. 싼 데를 골라서 다니는데도 너무 기름값을 한 번 채우기면 10만 원 이상이 드니까 저희들한테는 직장인들은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평소 차량을 이용하지 않아도 고유가 시대의 새로운 풍경은 피부로 다가옵니다. 차량 이부제 같은 것 때문에 다른 분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원래보다 좀 탑승객들이 많아져서 출퇴근이 힘든 게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와 비교해 3월 한 달 동안 버스는 4% 정도, 지하철은 4.5% 정도 이용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 혼잡도 분산을 위해 서울 시내버스 196개 노선과 신분당선 일부 구간의 편성이 늘어났고 석유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가면 버스 전용 차로 이용 구간과 시간 확대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정부도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에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며 차량 운행을 제한했습니다. 정부는 2부제와 5부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출퇴근 혼잡 시간대를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액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2달 넘게 이어진 전쟁은 우리 일상 속 출퇴근길 모습도 크게 바꿔놨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이란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으면서 민생 경제는 충격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일회용기 가격이 많게는 30%까지 뛰어오르면서 골목 상권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제주의 한 카페. 최근 들어 컵과 빨대 같은 일회용품 가격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식자재와 각종 원가까지 함께 오르면서 업주들은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10%에서 20% 정도는 기본적으로 인상이 됐고 현재까지는 손님들에게 부담드리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감내하고 있는데 또 이게 길어졌을 때 앞으로 금액이 더 올라간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또 고민되는 시점이긴 합니다. 네. 분식점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에 식자재와 포장 비용까지 더해지며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30%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30%면 엄청난 거죠. 엄청 부담되죠. 그냥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저기 스스로 떼어줘야지. 일회용품을 줄이려는 시도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확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가격을 올리지 못한 소규모 업주들은 수익을 줄이며 버티는 상황입니다. 원료 가격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원 재활용을 통한 위기 극복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경기 의왕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는 숨진 주민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아파트에서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세대를 향해 물을 뿌리며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경기 의왕시에 있는 20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가스가 저기에 퍽 걸었어. 저기 14층에서. 불은 2시간 만에 꺼졌지만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불이 시작된 세대에 살던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고 50대 아내도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추락한 남성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여기에는 경제적 어려움 등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부부가 살던 집은 최근 경매로 매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재 원인은 현재 경찰하고 합동으로 조사 중에 있으며 방화에 대해서 의심을 두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오늘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의 구속 상태로 넘겨졌습니다. 모텔 약물 살인 사건과 유사한 수법인데 경찰은 모방 범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여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돈 뺏으려고 남성들 만난 겁니까?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몇 명의 약 먹었습니까? A씨는 지난달 23일 경기 의정부시 밀락동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네 재운 뒤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정신이 잃었다 깨어난 B씨가 몸이 이상하다면서 경찰을 찾았는데 소변에서 벤조디아제 핑계 약물 성분이 검출된 겁니다.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넸다며 미리 받은 남성의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해 돈을 빼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다른 남성 3명에게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B씨를 포함해 피해 금액이 4,89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A씨가 앞서 강북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이 사용한 것과 같은 성분의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는데 경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A씨의 최초 범행 시점이 지난해 12월로 김소영의 범행보다 일러 모방범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생후 8개월 된 아이가 머리를 다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친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처음에는 사고라고 주장했던 친모는 경찰의 추궁 끝에 리모컨으로 아이를 때렸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지난달 10일 생후 8개월 된 아이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이에게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이 확인됐는데 의료진의 입원 권유에도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친모는 의료진에게 아이를 씻기다 1m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뜨렸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병원 측은 몸에서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친모의 설명과 아이의 증상이 일치해 당시 학대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흘 뒤 의식을 잃은 채 다시 병원에 온 아이는 다음 날 오전 숨졌습니다. 이후 병원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병원 측은 첫 내원 당시 입원을 거부하고 이후 아이 치료 결정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모습이 일반적인 부모와 달랐던 점 등을 근거로 학대를 의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착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사망 원인이 두부 손상이라는 부검 1차 구두소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친모가 아이를 혼자 둔 채 외출하는 등 방임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이 사건 당일 상황을 추궁하자 학대를 부인하던 친모는 결국 범행을 시인했고 아이가 숨진 지 보름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친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리는 등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리모컨으로 아이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친부는 사건 당시 출근해 집에 없었다면서 친모가 아이를 때린 사실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친모가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건 아닌지 남편의 방조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배우 박동빈 씨가 어제 오후 개업을 준비 중이던 자신의 식당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 20분쯤 경기 평택시 장안동에 있는 식당에서 배우 박동빈 씨가 숨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외부의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부터 YTN은 달라지는 가족의 모습에 발맞춰 변하고 있는 또 변화가 필요한 가족법을 짚어보는 보도를 연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후견제도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18년 치매 진단을 받은 A씨. 간병인으로 만난 B씨와 재혼했는데 이후 B씨는 A씨 자녀들과 재산 관리 문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에 A씨의 자녀들이 자신들을 후견인으로 하는 성년 후견을 개시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고 B씨도 자신을 후견인으로 해야 한다며 맞섰는데 법원은 중립적인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A씨 사례처럼 이들의 법률 행위를 어떻게 보장할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미 65세 이상 인구는 20%였고 이 규모는 계속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노인 1인 가구의 비중도 늘어날 거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후견제도의 수요도 갈수록 늘고 있어서 성년 후견과 한정 후견 모두 접수와 인용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성년 후견과 한정 후견 모두 당사자가 의사 능력이 떨어진 뒤 청구해야 한다는, 즉 당사자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가 본인이 믿을 만한 사람을 미리 후견인으로 지정해두는 임의 후견입니다. 원하는 사람과 계약을 맺고 공증을 받은 뒤 가정법원에서 감독임을 선임하면 후견이 시작됩니다. 성년, 한정 후견과 비교해 본인의 의사를 더 온전히 반영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 해 수십 건 접수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사후 처방격인 성년, 한정 후견보다는 사전 예방적 성격을 띠는 임의 후견 이용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제도 자체를 널리 알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 같고요. 후견 운용 방안 전반에 걸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둘 수 있다면. 그러기 위해선 노년기 자기결정권 보장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네, 마무리 투수 유영찬의 부상 공백 속에 3경기 연속 연장에서 끝내기 패배를 당했던 LG가 이번에는 가까스로 1점차 승리를 거두고 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네, 이번에는 1점차 리드를 함덕주가 지켜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허재원 기자입니다. 최근 3경기 연속 연장 10회에 끝내기 역전패를 당하며 선두 자리를 내준 LG. 2점 차로 끌려가던 8회. 타선이 집중력을 발휘하며 단숨에 석점을 내 한 점 차 역전에 성공합니다. 아슬아슬한 리드 속에 맞은 9회 말 마지막 수비. 함덕주가 19까지 가는 끈질긴 승부 끝에 최원준에게 볼넷을 허용하고 이어 김현수의 타구를 오지환이 놓치며 노아웃 1, 2루 위기를 맞자 다시 악몽 같은 역전패의 먹구름이 들이옵니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순간 함덕주가 힘을 냈습니다. 장성우와 힐리어드를 내야 플라이로 잡아내더니 김상수까지 뜬공으로 잡고 한 점차 리드를 지켜냈습니다. 마무리 유영찬의 부상 공백 속에 3경기 연속 연장 10회에 끝내기 역전패를 당했던 LG는 4경기 만에 힘겹게 연패를 끊고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6회 선두 타자 최지훈이 기습 번트로 출루하며 한화 선발 류현진의 퍼펙트 행진에 제동을 겁니다. 이후 류현진이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하자 SSG 타선이 폭발했습니다. 6회에만 대거 6점을 뽑아내며 류현진을 무너뜨린 SSG는 한화의 대승을 거두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5대5로 팽팽히 맞서던 8회 박준순이 싹쓸이 3타점 2루타를 쳐낸 두산은 삼성을 꺾고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시리즈가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편보다 나은 속편은 없다는 공식을 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휴에 볼만한 영화를 김승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Miranda? Took you long enough? 존재 자체가 브랜드인 런웨이 편집장 미란다와 기자로 자리 잡은 앤디가 다시 만납니다. 1편 이후 20년 뒤 패션 매거진 업계를 배경으로 기존과 달라진 캐릭터들의 관계가 흥미롭게 펼쳐집니다. 동의 매체의 쇠퇴와 디지털 전환, 광고 시장 위축 등 업계 전반의 위기가 이야기의 중요한 축으로 등장합니다. Our business has become atomized and we're all sort of in a shifting landscape of how to maintain the financial world in the face of these challenges. 1편에서 화려한 패션을 선보였던 앤 해서웨이는 이번에도 40벌이 넘는 의상을 소화했는데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인물의 변화와 현재 위치를 보여주는 장치로 쓰입니다. Our focus was to try to play characters and try to play people honestly. And hopefully by reflecting that authenticity and that honesty, people will see themselves in it.
닌텐도 위로 발매된 동명 게임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입니다. 게임에 등장하는 익숙한 효과음이 나오고 게임 속 다양한 캐릭터들이 총출동해 팬들에게 재미를 선사합니다.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올해 개봉작 가운데 가장 높은 흥행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18세기 베네치아 고아원에 살던 한 소녀가 바로크 시대 작곡가 비발디를 만나 숨겨진 음악적 재능을 깨닫습니다. 유명 클래식 화계로 알려진 거장 비발디의 삶이 아니라 그 곁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소녀의 시선을 따라갑니다. 비발디 음악을 통해 억압된 현실을 넘어 자신의 삶과 자유를 찾아가는 성장을 그립니다. YTN 김승원입니다. 네, 지난 1분기 블랙핑크와 BTS의 컴백 이후에도 올해에는 유독 많은 K-팝 그룹들이 다시 단체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그룹의 수만큼이나 오랜 공백을 깨는 방식도 국경과 무대의 경계를 넘어 다양해졌는데요. 송재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데뷔 20주년을 맞은 그룹 빅뱅은 세계 최대 규모 음악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화려한 귀환을 알렸습니다. 추억이 묻어있는 데뷔 음반 수록곡부터 4년 전 마지막 활동곡을 비롯해 발매될 때마다 차트를 달군 히트곡들, 트로트 등 솔로곡들까지 1시간 넘게 무대를 펼쳤습니다. 빌보드는 5인조에서 출발해 오랜 공백을 깨고 3인조로 돌아온 빅뱅이 다시 한번 팬들을 K-팝 황금기로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시 한자리에 선 빅뱅은 코첼라가 20주년 활동의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7년 이후 9년 만에 여는 콘서트를 월드투어 형식으로 오는 8월부터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재결합도 있습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했다가 프로젝트 종료와 함께 해체했던 그룹 IOI가 10년 만에 다시 뭉쳐 음반을 내고 콘서트를 엽니다. 우리를 보고 본인의 청춘을 떠올리는 게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럼 좋아요. 또 다른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은 리얼리티 예능을 통해 완전체로 다시 만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다양한 컴백 방식이 가능해진 건 K-팝 산업이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7년차 신드롬 말이 없어졌고 아이돌 그룹 팬이라 하더라도 평생 가는 형태로 탄탄하게 구축이 됐기 때문에 다만 검증된 IP가 잇따라 부활하는 게 차세대 성장 동력이 약화한 영향이 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YTN 송재입니다. 노동절인 오늘도 큰 일교차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9도로 선선하지만 낮에는 26도까지 올라서 여름처럼 덥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 겉옷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서울과 충청 그리고 경북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 이어지고 있는데요. 휴일을 맞아 산행 가는 분들은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충청과 영남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강원 남부와 충북, 영남을 중심으로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지방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3.9도, 춘천도 13.3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구는 23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를 마칩니다. 잠시 뒤 2부가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